여긴 이제 곧 아파트가 들어설 제 땅입니다. 묘는 이장 준비하시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노인의 손에서 헝겊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40년이었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40년. 친구와 나눈 약속 하나만 붙잡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낯선 젊은이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려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을수 할아버지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성남시 외곽 야트막한 야산기슭에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진달래가 피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오르지 않는 그 언덕 중턱에는 나란히 붙은 두 기의 봉분이 있었어요. 시멘트도 석재도 아닌 그냥 흙을 다져 올린 소박한 무덤이었습니다. 한쪽 봉분 앞엔 시멘트 조각에 매직으로 쓴 김말분 지묘라는 글씨가 세월의 발에 겨우 남아 있었고 다른 쪽엔 나무패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김성철 지묘. 결이 갈라지고 희끗하게 탈색된 나무였지만 글씨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정성껏 닦아온 흔적이었어요. 박을수 할아버지가 이 언덕을 오르는 시간은 늘 오전 10시 즈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 리어카를 끌고 성남 구시가지 골목들을 누비고 고물상에 들러 무게를 달고 손녀 은하의 병원비 통장에 몇 푼을 입금하고 나면 어김없이 이 길을 걸어왔어요. 75의 무릎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내리막에서는 괜찮은데 이 언덕처럼 경사진 오르막에서는 무릎 안쪽이 칼로 긁는 것처럼 시렸어요. 그래도 이 걸음만큼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살이 나도 40년 동안 딱 한 번 은하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간 날만 빠졌어요. 그날 밤 을수 할아버지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성철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못 갔다. 미안하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은하의 열이 내리기도 전에 언덕을 올랐어요. 낡은 비닐봉지 안에는 마트 할인 코너에서 산 소주 한 병과 북어포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묘 앞 조그만 시멘트 단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종이컵에 소주를 따르는 손이 오늘도 약간 떨렸어요. 그 손은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젊은 날 공장 기계에 끼어 굽어버린 오른손 검지, 폐지 리어카를 끌며 박인 굳은 살, 겨울마다 터지는 손등. 그런 손이었는데 친구의 묘 앞에 소주를 따를 때만큼은 어쩐지 정갈해 보였어요. 을수 할아버지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자신이 제법 괜찮은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야, 성철아. 오늘도 왔다. 을수 할아버지의 말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됐어요. 낮고 편안한 목소리였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 인사말은 이제 할아버지의 몸에 새겨진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이 언덕에서만큼은 세상의 무게가 잠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무릎도 모자란 병원비도 리어카를 끌 때 사람들이 보내는 시선도 그 모든 것이 언덕 아래에 두고 오는 것 같았어요. 을수가 성철을 마지막으로 본 건 두 사람 모두 27이던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퍼붓던 날이었어요. 성남 판자촌 골목 귀퉁이 두 사람이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 연탄불에 라면을 끓이던 밤이었습니다. 그 시절 두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성철의 어머니 김말분 여사가 폐결핵으로 쓰러진 이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성철이 공장 세 곳을 뛰어다니며 번 돈을 죄다 약값으로 썼지만 의료비는 언제나 벌이를 앞질렀어요. 결국 그해 가을 김말분 여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
언덕에 봉분을 만들어 드렸어요. 을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삽질을 하면서 을수는 성철의 얼굴을 훔쳐봤어요. 성철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삽을 들고 묵묵히 흙을 쌓았어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 을수는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눈이 퍼붓던 그 밤, 성철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을수야, 나 미국 간다. 을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야, 무슨 미국이야. 비행기 값이 어딨어. 공장 사장이 자리 하나 연결해줬어.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식품 공장이래. 몇 해 버티면 영주권도 준다고 하더라고. 성철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을수는 그 눈을 보며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이 친구가 농담을 할 때와 진심일 때를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진심일 때 성철의 눈은 저렇게 조용해졌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어머니 묘는? 성철의 어깨가 잠깐 내려갔습니다. 그 움직임이 아주 작았어요. 을수가 아니었으면 알아채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을수야, 그거 내가 좀 봐줄 수 있어? 그 말을 할 때 성철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을수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 간청에 가까웠어요. 그러면서도 을수가 싫다고 할 거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성철이었어요. 을수를 그만큼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때로 을수를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을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안 봐주면 누가 봐주냐? 을수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성철이라면 냄비를 사이에 두고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가 아니라 그냥 손을 잡은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연탄불이 지직거리는 소리와 눈이 처마에 쌓이는 소리만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을수는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덧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다 말이 된 것 같았거든요. 성철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기다려. 을수는 뭔가를 더 말하려다 그냥 웃었어요. 이 친구를 아니까요. 성철이는 한 번 말하면 반드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꼭 돌아올 거라고 을수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성철이는 먼 땅에서 몇 해를 버텼어요. 식품 공장 일을 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가끔 편지로 왔습니다. 을수는 그 편지들을 낡은 봉투에 차곡차곡 모았어요. 성철의 필체는 악필이었는데 그 삐뚤삐뚤한 글씨가 을수는 왜인지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그러다 편지가 뚝 끊겼어요.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을수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얼마 뒤 한인 교회 목사님을 통해 소식이 왔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현지 병원에서 며칠을 버티다 결국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편지로 적어 보내줬는데 딱 한 줄이었습니다. 나를 어머니 곁에 묻어다오. 을수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마당에 주저앉아 1시간을 울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지나가다 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을수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 언덕을 올랐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40년이었습니다. 성철의 유해는 몇 해 뒤 현지 교포들의 도움으로 고국에 돌아왔어요. 을수가 직접 봉분을 다듬고 나무패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어머니 바로 옆에 성철이 원했던 그 자리에 나무패에 글씨를 새기던 날 을수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끌로 파면서 생각했어요.
이걸 새기고 나면 진짜로 끝이구나.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부터 진짜 약속이 시작됐어요. 야, 은하가 요즘 좀 힘들다. 소주를 한 모금 따르며 을수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은하는 을수가 유일하게 기대는 혈육이었습니다. 딸이 어린 나이에 낳고 사라져버린 아이, 을수가 오랜 세월 손녀처럼 키워온 23의 젊은이였어요. 씩씩하고 야무진 아이였는데 선천성 신장 질환이 악화되면서 이제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받아온 치료비 안내서를 들여다보던 날 밤, 을수는 숫자들을 눈앞에 두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폐지를 모아 나오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합쳐도 턱없이 모자랐어요. 성철아, 어떻게 하냐? 봉분을 향해 그 말을 뱉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주잔에 봄 햇살이 고였어요. 언덕은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래쪽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을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을 때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언덕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30즈음 되어 보이는 반듯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야산 흙길이 낯선 것처럼 발을 조심조심 내디디며 올라왔어요. 남자가 가까이 다가와 목례를 하더니 주위를 한번 훑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자주 오십니까? 매일 오지. 왜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쳤어요. 이 토지, 제 아버지 소유입니다. 이번에 신도시 개발 부지로 수용이 확정됐거든요. 여기 포함된 무연고, 묘들은 이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장. 그 단어가 을수 할아버지의 귀에서 한동안 울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이 조용히 구겨지기 시작했어요. 소주가 조금 넘쳐 손등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어요. 젊은 남자의 이름은 차이현이었습니다. 아버지 차봉근 씨가 수십 년 전에 사들인 이 야산 일대가 이번에 성남 2구역 신도시 개발 부지로 최종 지정되었고 그 부지 한쪽 귀퉁이에 이 두 기의 무덤이 포함된다는 것이었어요. 차봉근 씨는 2달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의원은 유산을 정리하면서 이 땅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어요. 그러나 정중함이란 때로 차가움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의원의 말 속에는 협의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어르신, 법적으로는 무연고, 묘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절차가 진행되고요. 이장 비용도 구청 지원이 일부 나옵니다. 의원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어요. 특별한 악의가 있다기보다 그에게 이건 그냥 부동산 정리 항목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리해야 할 수십 가지 일들 중 하나. 이 묘는 안 돼요. 을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어르신, 절차가 40년을 내가 돌봤어요. 이건 내 친구고 친구 어머니야. 무연고가 무슨 말이에요? 의원은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연고자라도 이장 동의가 필요하고 대체 부지도 어르신이 직접 확보하셔야 합니다. 개발 일정이 확정된 상황이라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갑지는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 분명했어요. 을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봉분 옆에 앉았어요. 의원은 명함 한 장을 풀밭에 내려놓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 발걸음이 거침없었어요. 올라올 때와 똑같은 속도였습니다. 을수 할아버지는 의원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그 맑음이 어쩐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이런 날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하늘마저 비웃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성철의 봉분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흙이 손바닥에 붉게 묻었어요. 야, 성철아. 큰일 났다. 봉분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언덕에 봄바람만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언덕에 오른 을수 할아버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성철의 묘 바로 옆 불과 두세 발자국 거리에 노란 페인트가 칠해진 측량 말뚝들이 줄지어 박혀 있었습니다. 개발 측량팀이 이른 새벽에 들어온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뚝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노란색이 아침 햇살에 선명하게 빛났어요. 그 선명함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뚝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굽은 손가락에 힘을 모았어요. 하나를 뽑는데 온몸의 기력이 다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 개, 두 개를 뽑아 옆에 내던졌어요. 흙이 묻은 손으로 세 번째 말뚝을 잡았을 때 언덕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이현이었어요. 이번엔 측량 직원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르신, 이러시면 업무 방해가 됩니다. 내 친구 묘 앞에 말뚝을 박아대는 게 업무야? 측량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어르신이 사유지에서 이걸 방해하시면 저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그 말이 을수 할아버지의 가슴을 먼저 쳤어요.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거였어요. 법이라는 것 앞에서 40년이 아무 힘도 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올라왔거든요. 평생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법이 필요한 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법이 자신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묘를 없애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40년을 내가 돌봤는데. 의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어제와 달리 눈빛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끝까지 이러시면 구청에 무연고 처리 신청을 바로 넣겠습니다. 을수 할아버지는 봉분 위에 두 팔을 뻗어 납작 엎드렸어요. 흙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몸으로 막겠다는 것이었어요. 뒤에서 측량 직원들이 눈길을 피했습니다. 의원은 두 주먹을 쥔 채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흔들리는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노인의 굽은 등이 봉분 위에 납작하게 붙어 있는 그 장면. 의원은 그 장면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마 뒤 순찰차가 야산 아래에 섰어요. 경찰관 2명이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법 앞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는 얼굴이었지만 경찰관들도 이 상황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결국 경찰의 부축을 받아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흙투성이가 된 무릎, 눈물 자국이 말라붙은 뺨. 을수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의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뭔가 말을 하려다 멈추고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사업이었으니까요.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그 굽은 등이 의원의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서류를 보다가 전화를 받다가 자꾸만 그 장면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을수 할아버지는 집 앞 골목 어기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가 퇴근하고 돌아와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 노인의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인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점퍼에 아직 흙이 묻어 있었어요. 은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로등이 노랗게 켜졌어요. 한참 뒤 을수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야. 네, 할아버지.
성철이한테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나 어떻게 되는 거냐?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자기 손을 올렸어요. 골목은 조용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저녁 밥 짓는 냄새가 났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낯설었어요. 구청을 찾아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성남시청 민원실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형광등 불빛이 쨍하게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번호판 숫자가 바뀔 때마다 전자음이 울렸어요. 을수 할아버지는 낡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자신의 번호가 불릴 때까지 1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은 다들 저마다의 사정을 들고 온 얼굴이었어요. 복잡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을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손을 무릎 위에 모아쥐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을수 할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표정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이 벽처럼 느껴졌어요. 해당 부지 확인해 봤는데요. 소유권은 차봉근 씨 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차이현 씨로 상속 이전 신청 중이에요. 무연고 묘는 소유자 요청 시 구청에서 이장 절차를 대행할 수 있거든요. 40년을 제가 직접 돌봤어요. 유연고 묘입니다. 할아버지가 돌보셨어도 법적으로는 묘를 설치한 사람이나 직계가족이 아니시면 공식 연고자로 인정이 안 돼요. 고인이랑 법적 관계가 없으시면 서류상 무연고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을수 할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 관계. 그 단어가 이상하게 목에 걸렸어요. 40년을 함께한 우정이 법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이 설명이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 좁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소유자 요청이 들어오면 막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을수 할아버지는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은하 병원비 통장 입금 메모가 적힌 종이 조각이 접혀 있었어요. 숫자들을 내려다보다가 지갑을 다시 접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어딨냐는 말을 입안에서 삼켰어요. 버스가 오는 동안 을수 할아버지는 정류장 벤치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버스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그냥 바라봤어요. 저마다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 차이현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차봉근 씨가 갑작스럽게 떠난 뒤 처리해야 할 서류와 유품이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서재는 의원이 어릴 때부터 들어오기를 꺼렸던 공간이었어요. 항상 문이 닫혀 있었고 아버지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의원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낡은 책들, 그리고 사진 액자 하나.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었어요. 일 얘기를 잘하지 않으셨고 과거 얘기는 더더욱 하지 않으셨습니다. 파일 박스를 하나씩 꺼내 서류를 분류하고 오래된 계약서들을 스캔하고 쓸모없어진 명함들을 버리는 작업이 며칠째 계속됐어요. 그러다 박스 맨 아래 다른 서류들 밑에 납작하게 끼어있던 낡은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겉면에 아버지의 필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개인 보관 절대 열람 금지. 의원은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책상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열람 금지라고 했으니 일단 넘어가기로 했어요. 지금은 처리할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봉투가 내려놓은 자리에서 의연의 시야 한켠에 계속 걸렸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도 잠깐 커피를 마시다가도 자꾸만 그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왜 저 봉투에 절대 열람 금지라고 썼을까? 의연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다가 애써 다른 서류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이장 기한 통보 공문이 을수 할아버지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도착했어요. 을수 할아버지는 봉투를 찬찬히 뜯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속도가 느렸어요. 한 글자 한 글자. 30일 이내 이장 완료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에 무연고 묘 처리 의뢰함. 편지를 반으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성철에게서 온 오래된 편지 묶음이 있었어요. 두 서류가 같은 서랍 안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 두 장의 종이가. 저녁에 은하가 들어와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이 끓는 소리가 부엌에서 났어요. 텔레비전에서 성남 2구역 개발 뉴스가 나왔고 화면에 야산 일대의 항공사진이 잠깐 비쳤습니다. 을수 할아버지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화면 속 야산이 빨간 선으로 구획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빨간 선 어딘가에 성철이의 봉분이 있었어요. 은하는 슬쩍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말없이 국을 한 번 더 떠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하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을수 할아버지는 서랍을 열어 성철에게서 온 낡은 편지들을 꺼냈어요. 미국에서 보내온 것들이었습니다. 봉투마다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몇 번이나 꺼내 읽은 흔적이었죠. 할아버지는 편지들을 한 장씩 펼쳤다가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성철의 삐뚤삐뚤한 필체를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어요. 이 필체를 보면 늘 성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투박하고 가끔 말을 잘못 고르는 그런 목소리가요. 부엌에서 나온 은하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할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찬물을 한 잔 따라줬어요. 할아버지, 많이 힘드세요? 을수 할아버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 창문 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야산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40년을 지켰는데 이게 뭔 팔자냐? 웃음처럼 뱉은 말이었지만 은하는 웃지 못했어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그날 밤 을수 할아버지는 폐지 리어카를 끌고 돌아오다 야산 아래에서 발을 멈췄어요. 어두운 언덕 위로 별이 많이 떴습니다. 한동안 올려다봤어요. 저 언덕 어딘가에 성철이가 있었습니다. 오르고 싶었어요.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올라갔다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 묘를 마주하게 될 게 두려웠던 거였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발길이 언덕을 외면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쥔 채로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 밤 집으로 걸어가는 노인의 등이 전보다 훨씬 굽어 있었습니다. 이장 기한까지 열흘이 남은 날 을수 할아버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섰는데 대기만 2시간이 걸렸어요. 좁은 대기실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분쟁과 억울함을 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을수 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배정받은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을수 할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변호사는 서류를 훑으며 메모를 했어요. 다 듣고 난 뒤 한참을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40년 돌봄 행위가 영고권을 발생시키는지는 판례가 엇갈리고 강제 이장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주지 않으면
네, 법으로는 힘듭니다. 을수 할아버지는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굽은 손가락들. 40년을 그 손으로 잡초를 뽑고 봉분을 다듬고 나무패를 닦았어요. 그 손이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뭔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을수 할아버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들을수록 방법이 없다는 것만 더 선명해질 것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공단을 나와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을수 할아버지는 문득 아주 오래전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성철이와 처음 건설 현장 일을 시작한 20살 여름이었어요. 두 사람 다 처음 하는 일이라 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현장 선배들한테 치이고 더위에 지치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지고 비계를 오르던 성철이가 발을 헛딛고 굴러떨어졌습니다. 을수가 달려가 팔을 잡았는데 성철이 겁에 질린 얼굴로 을수를 올려다보며 씩 웃었어요. 야, 박을수. 너 없으면 나 못 살겠다. 그 말이 수십 년을 건너 이 정류장에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팔을 뻗어도 닿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성철이가 너무 멀리 가 있었거든요. 버스가 왔고 을수 할아버지는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지나갔어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공사 중인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을수 할아버지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기한이 사흘 남은 날 오전 구청 직원 2명이 야산을 찾아왔습니다. 을수 할아버지가 마침 그 시간에 언덕에 있었어요. 직원들이 이장 절차 안내문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었어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그들도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기한 내에 이장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유해는 시공설 납골 땅에 임시 안치될 예정이에요. 임시 안치. 그 단어가 공기 속에 떠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옆에 묻어달라고 했던 성철이가 번호표가 붙은 납골 땅 선반에 혼자 놓이게 된다는 것.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김말분 여사의 봉분도 사라지겠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있던 그 자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콘크리트 아래로 사라질 거였습니다. 을수 할아버지의 손이 봉분으로 갔어요. 천천히 흙을 쓸어내렸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직원들은 안내문을 봉분 옆에 내려놓고 언덕을 내려갔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을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은하 앞에서 무너졌어요. 저녁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야, 할아버지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 은하가 숟가락을 놓았어요. 이장 받아들이기로 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을수 할아버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어깨만 흔들렸어요. 40년 동안 이 약속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그 약속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하는 할아버지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폐지 리어카를 끌다 넘어져도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한 번도 울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 옆으로 왔어요. 등을 안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두 사람이 그렇게 부엌 불빛 아래 오래 있었어요. 된장국이 식어가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늦게 을수 할아버지는 다시 언덕을 올랐어요. 손전등을 들고 봉분 앞에 앉아
성철의 나무패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오래되어 결이 갈라진 나무였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글씨를 새긴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패에 이마를 붙였어요. 흙 냄새가 났습니다. 봄밤 공기가 언덕을 감쌌어요. 성철아, 미안하다. 이번엔 진짜로 못 지키겠다. 그 말을 끝으로 을수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산은 조용했어요.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나무패가 손바닥 안에서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그 온기가 손에서 팔로, 팔에서 가슴으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이장을 결심하고 돌아온 다음 날 새벽 을수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고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됐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몸을 돌리다가 결국 새벽 4시쯤 몸을 일으켜 부엌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골목 가로등만 노랗게 켜져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새벽 4시에 오는 전화. 을수 할아버지는 이상하다는 생각도 없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을수 어르신이십니까?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젊었습니다. 남자였고 밤을 샌 사람처럼 잠겨 있었어요. 어딘가 긴장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차의연입니다. 어르신, 오늘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을수 할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 안쪽에서 뭔가 조용히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장 통보를 하러 오는 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그런 전화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오세요.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꺼지고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을수 할아버지는 그 변화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새벽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차이연이 그 봉투를 다시 집어든 건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재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책상 위에 올려둔 채 계속 미뤄뒀던 그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절대 열람 금지. 아버지의 필체. 평소라면 그 말을 그대로 따랐을 겁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의연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야산에서 봉분 위에 납작 엎드렸던 노인의 뒷모습이 사흘 내내 의연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구분 등 흙투성이가 된 무릎, 비틀거리며 언덕을 내려가던 걸음, 그리고 그 노인이 봉분에 붙어있던 모습,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업적인 판단과는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의연을 불편하게 했어요. 의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2장과 오래된 사진 1장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엔 젊은 2 남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분명 아버지 차봉근의 젊은 모습이었어요. 의연이 어릴 때 봤던 아버지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키가 작고 다부진 체형의 남자였습니다. 웃는 얼굴이 어딘가 장난기 있어 보였어요. 사진을 뒤집었을 때 아버지의 필체로 짧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성철이와 나. 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성철이, 야산 봉분에 적힌 이름, 김성철. 서류 첫 장은 영문 공증 서류였습니다. 의연이 한 줄씩 해석해 내려가면서 숨이 조금씩 조여들었어요. 아버지 차봉근 씨는 젊은 시절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성철을 만났습니다. 같은 성남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가까워졌고
김성철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차봉근이 옆에 있었어요. 이영만리 타국당에서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병상 곁을 지켰던 거였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김성철이 차봉근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서류는 그 부탁의 법적 기록이었어요. 두 번째 장은 한국어 수기 계약서였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서명하고 공증을 받은 문서였어요. 의연은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나 김성철은 나의 사망 후 나의 어머니 묘와 나의 묘를 한국에서 성실히 돌보는 자에게 다음의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자가 나의 친구 박을수이기를 바라며 박을수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20년 이상 묘를 돌보았음이 확인될 경우 성남시 소재 토지 전체의 소유권과 차봉근의 재산 일부를 해당인에게 장여한다. 이를 차봉근은 생전에 이행하며 사망 시에는 그 자녀가 이행 의무를 승계한다. 의원은 서류를 내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 야산을 수십 년 동안 팔지도 개발하지도 않은 이유, 개발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조용히 거절했던 이유, 이제 다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노인이 묘를 지키는 한 절대로 그 땅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노인이 약속을 지키는 동안 자신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런데 심장이 먼저 갔습니다. 유언 하나 남기지 못한 채로. 그리고 아들인 의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약속을 끊으려 했던 거였어요. 의연은 사진 속 낯선 남자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친구를 챙긴 사람, 그 친구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은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40년이라는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의연에게는 어쩐지 짠하게 느껴졌어요. 의연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웃을 통해 수소문에서 받아둔 번호를 눌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게 실례라는 걸 알면서도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전화를 지금 하지 않으면 자신이 아버지와 그 사진 속 남자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을수 할아버지의 집 앞에 검은 세단이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차의연의 얼굴은 밤을 샌 것이 역력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그 옆에 중년의 남성이 함께였는데 서류 가방을 단정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을수 할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이미 이장을 결심한 뒤였으니까요. 무슨 말이 나오든 이제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걸 할아버지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은하도 마루 끝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의연이 을수 할아버지 앞에서 허리를 굽혔어요. 90도였습니다. 깊게 오래 정장 어깨가 처지도록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을수 할아버지가 굳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전혀 모르고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의연이 몸을 세웠을 때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밤을 새우며 울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마루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의연이 동행한 남성을 소개했어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의연이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먼저 을수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두 남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을수 할아버지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사진 속 낯선 남자의 얼굴 위에 천천히 얹혔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장난기 있는 눈이었어요.
그 눈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을수 할아버지는 사진을 뒤집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성철이와 나. 을수 할아버지의 숨이 멈췄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은하가 그 손을 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잠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나왔어요. 변호사가 멈췄습니다. 내가 직접 읽어볼게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앞으로 밀었어요. 을수 할아버지는 사진을 내려놓고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점퍼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돋보기 너머로 계약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읽다가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했어요. 은하도 의연도 변호사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약서를 읽는 소리, 숨소리, 그리고 봄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있었어요. 자기 이름이 나오는 줄에서 손가락이 그 위에 얹혔습니다. 박을수. 처음부터 마지막 줄까지 할아버지는 혼자서 끝까지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계약서를 무릎 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퍼붓던 밤 연탄불 앞에서 성철이 손을 내밀던 그 순간이었어요. 라면 냄비를 사이에 두고 잡았던 그 손. 아무 말 없이도 다 통했던 그 침묵. 그때 성철이 을수의 손을 잡으면서 혼자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을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철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친구 걱정을 했다는 것. 그 사람이 성철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성철이 을수를 믿은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준비해두는 것. 을수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성철이가.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의연이 낮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이 그 묘를 지키고 계신다는 걸요. 그래서 그 땅을 평생 팔지도 개발하지도 않으셨던 겁니다. 어르신이 약속을 지키는 한 그 땅을 지켜드리는 게 아버지의 또 다른 약속이었던 거죠. 을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사진을 다시 집어들고 성철의 젊은 얼굴을 오래 봤어요. 은하가 할아버지 손 위에 자기 손을 살그머니 올렸습니다. 변호사가 이후 절차를 설명했어요. 소유권 이전, 재산 증여, 은하의 병원비 걱정은 없어도 된다는 말까지. 그러나 을수 할아버지의 귀에는 그 설명들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성철이가 준비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늦게 의연의 핸드폰으로 시행사 측 연락이 왔습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가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며 개발 일정 제어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봉분이 포함된 구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고 이장을 전제로 원래 개발 계획대로 진행하자는 것이었어요. 의원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싸움은 을수 할아버지와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사와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의원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행사와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의원이 봄공원 조성 제안, 그러니까 개발 부진의 일부 구역을 공원으로 지정해 2기의 봉분을 원형 보존하자는 내용을 정식으로 제안한 자리였어요. 시행사 회의실은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그 언덕이 있었습니다.
시행사 측 반응은 냉담했어요. 공원으로 지정하면 아파트 한 동 부지가 줄어듭니다. 차 대표님, 그 손실 규모 아시죠?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억이었어요. 압니다. 법적으로 이장을 강행해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굳이 손실을 감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은 잠시 테이블 위를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행사 측 임원이 다른 직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행사가 내부 검토를 이유로 결론을 미뤘어요. 사흘 뒤 다시 연락이 왔는데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해당 부지 손실분을 의원 측이 전액 보전하는 것이었어요. 의원의 법인 자산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규모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변호사가 전화로 금액을 말해줬을 때 의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의원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하룻밤을 뒤척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약속의 무게를 이제 아들인 자신이 돈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그 약속을 끊을 뻔했다는 것도 아버지 서재에서 봉투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그 노인은 지금쯤 아무것도 모른 채 이장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거였습니다. 40년의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졌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의원은 서명했습니다. 펜을 드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 무렵 을수 할아버지에게 변호사를 통해 봉투 하나가 더 전달됐어요. 처음 서류 봉투 안에서 의원이 찾아낸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차봉근이 평생 간직해온 성철에 잡힐 편지였어요. 번역본도 함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을수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원본 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는데 군데군데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영어로 쓰인 부분이 많았지만 중간중간 한국어 단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을수, 그 이름이 보이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멈췄어요. 이 편지 안에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성철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이름을 썼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가슴에 박혔어요. 번역본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소리를 죽여가며 읽었어요. 천천히 한 문장씩. 봉근이 형,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의사가 뇌출혈이 심하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무섭긴 한데 그것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고향에 두고 온 친구 을수. 그 자식이 내 어머니 묘 옆에서 평생 기다릴 것 같거든. 나를 아는 사람은 알아. 박을수는 그런 자식이야. 약속하면 무조건 지켜. 형, 부탁이야. 그 친구가 약속을 지키면 형도 약속을 지켜줘. 그 땅은 원래 을수 걸로 해. 미안하고 고마워. 성철.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을수 할아버지는 번역본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하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번역본 위 한 줄을 짚었어요. 박을수는 그런 자식이야. 그 줄이었습니다. 성철이 차봉근에게 을수를 설명한 말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친구를 이렇게 표현한 사람. 을수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고 확신하는 말투였습니다. 의심이 없었어요. 이 바보. 목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욕이었지만 전혀 다른 게 담겨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자기보다 친구 걱정을 먼저 했던 사람.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간 사람. 나 혼자만 약속 지킨 줄 알았잖아.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번역본 위에 떨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창밖 하늘을 오래 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처음 이장 통보를 들었던 날과 같은 파란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파란 하늘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냥. 봄 햇살이 마루에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같은 시각 의연은 사무실에서 아버지 사진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계약서가 책상 위에 있었어요. 아버지 사진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던 사진이었는데 의연은 늘 무심하게 지나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서재에서 발견한 그 오래된 사진 속 아버지와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 아들은 오늘에야 알았어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사진만 봤어요. 한참을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가 최종 확정된 날 을수 할아버지는 혼자 산을 올랐습니다. 은하도 의연도 함께 가겠다 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혼자 가야 해. 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진달래는 지고 연두색 새잎들이 언덕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걸음마다 풀 냄새가 났습니다. 같은 언덕길이었는데 오늘은 발이 조금 가벼웠어요. 무릎은 여전히 시렸지만 그 시림이 오늘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해온 통증이었으니까요. 올라가는 내내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성철이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이 언덕을 오르면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혼자 봉분을 만들었을 때의 어설픔, 태풍이 왔던 여름 봉분이 흘러내릴까봐 밤새 언덕에 앉아 있었던 일, 은하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기를 안고 올라와 성철에게 인사시켰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언덕에 새겨져 있었어요. 두 기의 봉분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소주를 꺼냈어요. 오늘은 마트 특가 코너가 아닌 조금 비싼 걸로 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잠깐 망설였는데 그냥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걸로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종이컵에 소주를 천천히 따랐습니다. 봉분 앞 시멘트단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야, 성철아. 말을 꺼내는 목소리가 전과 달랐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말을 이제야 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편지 받았다. 다 읽었어. 새잎들이 햇살 속에 출렁였어요. 야, 이 녀석아. 그때 그걸 준비해 놓고서 나한테 말 한마디를 왜 안 했냐? 목이 잠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성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라면 냄비 너머로 웃던 그 얼굴이었어요. 나 혼자만 약속 지킨 게 아니었구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40년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폐지 리어카를 끌던 아침들, 눈보라 속에서 봉분의 눈을 손으로 쓸던 겨울들, 무릎이 아파 절룩이면서도 이 언덕을 올랐던 날들, 은하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도요. 그 모든 시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내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성철이도 차봉근 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이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눈물이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을수 할아버지는 소리 없이 오래 울었어요. 김말분 여사의 봉분도 바라봤습니다. 성철의 어머니였어요. 성철이 이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이국 땅에서 혼자 눈을 감으면서
어머니 옆에 묻어달라는 말을 남길 만큼 어머니도 걱정 마라. 이 자리 그대로야. 아무데도 안 가. 울음이 가라앉은 뒤 소주잔을 들고 봉분을 바라봤습니다. 아, 은하 병원비 이제 걱정 없다. 이것도 내 덕이냐, 이 녀석아. 봄공원 조성공사는 아파트 개발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의원이 수십억의 손실을 직접 감당하며 지켜낸 작은 구역이었어요. 공사가 시작되던 날 을수 할아버지는 언덕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포클레인이 땅을 파고 레미콘이 오가고 인부들이 움직였어요. 그 소음 속에서 두 기의 봉분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낮은 펜스가 봉분 주위를 감쌌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는 표시였습니다. 두 기의 봉분을 중심으로 화단이 생기고 낮은 돌담이 둘러지고 벤치 하나가 놓였습니다. 공원 이름을 정할 때 의원이 박씨 우정공원을 제안했어요. 을수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봄공원이라고 해요. 봄에 진달래가 제일 먼저 피는 언덕이니까요. 이름에 자기 이름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언덕은 원래부터 그냥 이 언덕이었으니까요. 완공날 의원이 소주 한 병을 들고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을수 할아버지가 이미 봉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의원은 할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봉분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공사 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봄 공원 안은 조용했습니다. 화단에 심은 진달래가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어요. 내년 봄이 되면 피겠지요. 한참 뒤 을수 할아버지가 의원 앞에 소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의원 씨, 네 어르신. 당신 아버지 좋은 사람이었소. 의원은 잔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어요. 어르신도요. 할아버지는 봉분을 바라보며 소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오래 있었어요. 봄공원의 오후 햇살이 고였습니다. 봉분 위에도 새로 만든 돌담 위에도 두 사람의 어깨 위에도 이튿날 아침 은하가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봄공원을 찾았습니다. 두 기의 봉분 앞에서 은하는 한참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김말분 여사가 어떤 분이었는지, 성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두 사람이 왜 이 언덕에 나란히 누워 있는지, 그리고 이 언덕이 어떻게 40년 동안 이어져 왔는지. 은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두 손을 모았어요. 할아버지, 저도 앞으로 같이 올게요. 을수 할아버지는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늘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손이 한동안 아프겠지요. 투석을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걱정만큼은 조금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봄 공원에는 매일 아침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낡은 리어카가 아니라 은하가 사준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75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 언덕만큼은 여전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봉분 앞에 앉아 소주를 따르고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성철아. 오늘도 왔다. 봄공원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40년 전 처마 밑에서 잡았던 두 손이 이 언덕 위에서 여전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을수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지켜온 건 사실 무덤 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약속이었고 우정이었고 자신도 모르게 지켜온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혼자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친구를 챙긴 성철. 평생 그 땅을 묵묵히 지켜온 차봉근 씨. 을수 할아버지가 혼자 오르던 그 언덕을
보이지 않는 손들이 함께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때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죠.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한 약속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도 함께 지키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누구나 살아가며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지킬 것과 포기할 것 사이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혼자 감당하는 것 같아 지치기도 하죠. 오늘 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흔들리는 순간에 작은 버팀목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